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31일 미준 주말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보통 주말 방송은 특집 방송이라 그러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냥 주말 방송이라 그러겠습니다. 매주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 방송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미준 패밀리의 구성원이 되신 김인중 대표님 다시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봐도 대표님이 항상 등장하시고 그래서 혼자 운영하던 시절은 끝난 것 같고요. 대표님과 제가 함께 운영하는 미존 채널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혹시 그 사이에 초이스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혹시 변화된 게 있으면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원스톱 진단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화면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세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천됐던 전략 중에서 이제 필터링이 안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예. 이제 추가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영이 돼서 그 화면을 빠르게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넘어가면 실제 활용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어, 이 화면에서 밑에 이제 요 관심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관심 그룹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때 미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설정한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미준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테슬라, 아마존 보유, 뭐 AMD 보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 원스톱 진단이라고 있는 상단에 있는 것 요거 누르면 이제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현재 볼 수 있는 것. 네, 엔비디아, 메타, AMD, TTD, 아마존은 매력적이네요. 음. 그런 평가를 하고 밑에 내려보면 야, 이분은 성장주 투자 전략을 쓰고 계시구나 하면서 보완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요 밑에 보면 지금은 스타일이 바뀌셔가지고 배당 매력주로 또 바뀌었네요. 원래는 이제 지금은 배당주를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 메뉴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요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세일 중으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세일 중인 것들을 좀 편입하셔서 전체적으로 되게 좋으면서도 싼 기업들을 늘려서 또 포트폴리오를 좀 더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면 어떠실까요? 라고 제안 드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인데 예. 여기를 눌러보면 지금 세일 중이라고 하는 건 우량 종목인데 지금도 사도 괜찮은 이런 형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때 정렬 기능이 없고 그냥 밑으로만 쭉 돼 있어서 그냥 많이 오른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쭉 봐서 그때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세질 이런 기업들을 이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기 이제 옵션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이제 필터 기능이 붙어서 아, 여기서도 나는 지금 세일 중인 것들 중에서 나는 이제 산업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뭐 테크놀로지에서 좀 고르겠다. 그러면 테크놀로지에서만 전체를 고르면 필트로 온라인에서 이거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 맞습니다. 중국 네, 기업인데 이렇게 설명드렸고 뭐 노바, 오라클, 뭐 나이스, ARM 홀디스, TTD가 또 나오네요. TTD는 음, 뭐 거기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도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여전히 네, 저평가돼 있으면서 이런 괜찮은 기업들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확 튀어 올랐죠. 이렇게 튀어 올랐다 음, 떨어지는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업종별로 고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 업종으로 나는 그냥 반도체에서만 고르고 싶다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고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요것만 따로 골라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줌이 굉장히 수년 동안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예. 줌이 사실 미국 주식에서는 거의 버림받은 맞, 주식으로 수년간 그 코로나 때 이렇게 막 엄청 주가가 올랐다가 예. 좀 잦아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뭔가 가격 대비 싸다 이런 형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는 음, 이미 77달러에 들어오긴 했는데 예. 스코어를 보면 여전히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높지는 않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높고 그거에 비하면 아마 가격이 매우 싼 이런 음, 형태가 돼서 약간 그렇죠. 이제 가치주로 이렇게 편입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면 주가의 변동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성장주가 막 이렇게 혹시 변동할 때 좀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문 지금 막 찍어서 보여드렸다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네. 봤는데 그런 형태대로 저희가 옵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그 원스톱 진단을 포트폴리오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레시피에서 이제 지금 세일 중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섹터별로 나눠서 찾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기능을 이제 새롭게 설치가 됐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매주 매주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좀 디스커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학년에 와 있나요? 저도 좀 약간 고민인데, 왜냐면 초등학교는 분명히 맞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약간 선행하듯이 이렇게 쭉 어디까지 좀 한 고등학교까지 한번 갔다 온 데도 있고, 살짝 맛을 본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졸업 과정이 6학년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 기준으로 6학년이다 하면, 그래도 한 3, 4학년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예.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반 이상은 온 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미주초 이제 맨 첫 시간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의 활동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무제표 숫자를 통해서 이 회사의 경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자산의 항목들, 자본의 항목들, 부채의 항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쭉 설명드려서 재무상태표라는 걸 전부 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다뤘던 부분이 이제 부채를 좀 다루면서 기업의 리스크를 좀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뭐 현금 흐름으로 좀 피할 수 있는 리스크, 그다음에 너무 비싼 뭐 기업들을 살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시장의 마켓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스크를 쭉 다뤘는데 사실은 재무제표에서 나와서 부채로 해서 리스크로 간 거지, 막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루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다시 이제 우리가 원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무상태표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우리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의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 요 부분을 좀 정립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매출액별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투자 전략들을 짜시면 좋은지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응용해서 하나하나씩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부터 준비하신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부탁드립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수익을 분석하는 법에서 손익계산서 구조와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 매출액 변동이 어떻게 보통 나오는지 패턴이 그리고 PSL에 대한 핵심 개념 하나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실전에 맞게끔 하나씩 살을 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화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음. 이 화면을 처음 본다? 그러면 1학년부터 다시 가셔가지고 1편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1편의 1화회 때, 1회 때 딱 이 화면을 띄워서 이 화면이 이해가 돼야 재무제표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은 꼭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어떤 기업을 보고 분석을 하거나 투자 지표를 봤을 때 빨리 이해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짧게 설명드리면 내 돈인 자본을 내고 돈을 빌려서 부채해서 총 자산을 마련해서 요거를 제가 앞자만 따서 당재 투유무라고 해서 뭐 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산에 어떻게 배분해서 그 자산을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여기서 매출액도 물건을 팔아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가지고 남은 돈을
배당하고 남은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그걸 자본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주주한테는 배당을 돌려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미주초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재무상투표를 저희가 다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오늘부터는 요 손익계산서를 하나하나씩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익계산서의 가장 핵심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많이 팔고 많이 남기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에 비하면 체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딱 알면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보다는 훨씬 가볍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구조 자체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눈에 한번 익혀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음. 우리가 처음에 물건을 팔아서 들어온 100%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게 영어로 필요한 단어들은 밑에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가 보이실 거니까요. 매출액이라고 여기에서 매출액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는 그 원가를 빼면 이건 매출에서 벌어든 이익이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음. 거기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유에 들어가는 비용들,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일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를 뺀 이익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요 영업이익이 이익 중에는 가장 중요하겠죠. 기업의 본 제품, 본 서비스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결국은 영업 외에서 이제 미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손익. 금융손익은 조금 더 이거를 영업의 손익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통으로 해서 그냥 제일 큰 덩어리로 보자면 영업의 손익이라는 덩어리 있지만, 거기에서 금융손익이라는 걸 좀 빼낸 이유는 뭐냐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내는 기업들을 조금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자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자 외에 또 다른 영업에서 발생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구분해서 영업의 손익과 금융손익을 구분해서 이 비용을 빼면, 이제는 법인세를 내기 전에 차감전이라는 게 이제 법인세를 내기 전에 순이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EBT.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율만큼 법인세를 내면 순이익이 나오는 요런 이제 구제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요렇게 제가 요렇게 좀 뭔가 회색으로 좀 연하게 써드린 게 이제 비용 부분들이라서, 요 비용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줄이느냐가 회사의 이익률이나 마진을 되게 높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판관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런 영업 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되게 커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의 차이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비용이거든요. 얘도 원가, 뭔가 물건을 만드는 원가고, 얘도 뭔가 판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원가하고 비용을 왜 판관비를 나눴을까? 라고 보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뭐냐면 물건을 다 생산한 이후에, 그러니까 서비스든 생산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그다음에 운반 비용 이런 것들이 대부분 판매 관리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은 원재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이제 좀 나눠서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여기 매출 원가에도 들어가고 판매 관리비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내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다. 그러면 원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관리직 직원인데 마케터예요. 그래서 막 판매하러 다니고 뭐 물류하러 다니고 이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합산은 매출 원가에 있는 인건비와 판매 관리 인건비를 합산해야 총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서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체들은 원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음. 서비스업은 제품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원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매출액이 곧 매출총이익이 되고, 그걸 이제 그냥 영업수익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저기 금융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제조를 하는 회사들만 주로 거의 다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그 손익계산서 구조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순이익 중과 지배지분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의 일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100%다 지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요 순이익과 지배지분 순이익이라는 게 의미 없이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이익과 지배지분 순이익이 소액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원본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순이익 본 거랑 여기서 순이익 본 거랑 그 가격이 좀 다른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만 좀 인지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의 뼈대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이라는 그 미주초 수업을 할 때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기도 한데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고 C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B 기업의 주주예요. B 기업의 주식을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B 기업이 아니고 A 기업의 주주인데 A 기업인데 요 B 기업의 이제 지분을 90%를 가지고 있고 C 기업은 이 기업의 10%를 가지고 있는 이 B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회사가 이 B 기업에 만약에 100억 달러가 벌었다. 그러면 A 기업의 지분은 90%니까 90억 달러고 B 기업의 지분은 10억 달러. 여기 합쳐진 게 100억 달러거든. 그래서 90억 달러는 A 기업의 몫이고 10억 달러는 C 기업의 몫이거든요. 음, 그래서 요 지배하고 있는 내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요 투자한 요 금액만을 가진 요 부분을 지배 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퍼센트만큼의 이익을 지배 지분 순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0%는 뭐냐면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밑에 보면 넌 컨트롤링이라고 하거나 마이너리티라고 표현하면서 비지배지분이라는 거를 영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총계 항목,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이랑 부채 항목에 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순이익에서 단기 순이익 밑에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이 나눠져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배지분으로 써 있는 요것이 이 A 기업의 투자자가 보는 이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할 때 우리가 PER을 구한다. 그러면 시가총액하고 이익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그 이익을 비교할 때 요 90%에 해당되는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지 이걸 100으로 다 더하면 안 되는 거죠. 10은 우리 게 아니니까. C기업에 갖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배지분 순이익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지분 순이익과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사이가 좀 큰 기업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지배지분 순이익으로 평가할 때와 단기 순이익을 평가할 때 배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배지분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미국 기업은 지배지분과 단기 순이익의 차이가 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지만 숫자가 다르게 나타날 때는 요 지배와 비지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뼈대를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지표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투자 지표를 할 때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투자 지표들이 있는데 이 투자 지표를 보통 많이들 공식으로 외우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 분의 매출 원가, 이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률 막 하다 보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건지 얘가 분자에 들어가는지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외우다가 투자 지표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손익계산서 투자 지표를 그냥 외우지 않고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지표가 여기 나오는 건 크게 보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매출 원가율, 매출 총이익률, 판관 비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요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순이익.
다 아까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전부 다 나오는 항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항목에서 나오는 거는 자, 첫 출발이 어디예요? 스타트가. 스타트. 음, 스타트가 여기가 보면 매출액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빼나가는 개념이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그냥 매출액인 거예요. 음, 공식이 끝났죠. 분모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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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그러니까 왜 분모가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출발해서 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100을 기준으로 나머지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뭐예요? 그러면 매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원가가 얼마냐?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판관 비율은 매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판관비율. 그럼 공식이 끝난 거죠. 영업이익률은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니까 매출액이 기준이니까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 얼마 냈냐 곱하기 100%. 요러면 이제 전체적인 투자 지표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투자 지표는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게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원가율, 이익률. 이익률이 보면 여기 세 개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쵸? 자, 이익률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높을수록 좋겠구나. 끝. 자, 그 음, 다음에 원가나 아까 판관비는 어떻다 그랬어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팔고 많이 남기려고 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랑 판가 비율은 낮은 게 좋겠구나.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야, 이 회사 마진들이 되게 좋아지겠구나. 그다음에 매출 원가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왜냐하면 내가 사오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율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원재료인 그런 그 어떤 에너지 가격들이나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재료 가격에 마진율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서비스업들은 원가가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가보다는 판관 비율이 훨씬 큰데 이 판관 비율 중에서 이제 막 연구 개발하거나 이럴 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비가 늘면서 늘어나는 판관 비율은 저는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연구 개발비를 늘리고 있는 회사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관비 중에서. 근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막 직원들을 뽑아서 인건비가 확 늘어났다던가, 막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요 구조와 그다음에 이익률 이런 부분들을 일단 뼈대를 이해하시면 손익계산서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손익계산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마 투자자들 중에서 이 재무제표를 열어서 손익계산서를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따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계정 과목을 보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를 지금 가져왔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자, 매출액 아까 나왔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파는 원가, 매출 원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출 손익이 나왔고, 판매 관리비가 나왔죠. 여기까지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연구개발비는 판매 관리비와 인방 관리비가 다 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따로 하나 분리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투자하면서 가는지가 향후에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용은 요 똑같이 나누면 되겠죠. 연구개발비 나누기 매출액. 네. 음, 봐드렸고 그다음에 에비타는 원래 재무상 저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근데 투자하실 때 투자 지표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넣어드린 거지 에비타라고 하는 게 손익계산서에 원래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오늘은 제가 에비타를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다음에 투자 지표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는 어느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같은 값을 찍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비타를 기준으로 에비타를 계산하는 공식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달라서 뒷자리까지 똑같이 맞는 기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군데서 어디서 하는 군데 제공해서 그 데이터를 똑같이 쓰는 애들은 같을 수 있지만 대다수 예를 들어서 뭐 팩셋을 쓰거나 또는 레피니티브를 쓰거나 또는 블룸버그를 쓰거나 이런 데 볼 때마다 야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에비타 값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비타가 왜 가격이 서로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저기 에비타의 그 계산하는 공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영업의 이익을 네, 영업이익의 이익을 더하거나 빼고 그다음에 금융비용 요거 이자 비용 관련된 부분이겠죠. 요거를 빼고 법인세를 빼면 여기 원래는 법인세 요 사이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 없어서 그냥 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빼면 네,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기본적인 손익계산서의 뼈대 그대로 우리가 음, 앞서 여기서 이 봤던 요 뼈대 그대로 지금 요 형태가 구성돼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출 원가율이 얼마예요? 그러면 매출액 대비 여기죠. 148515 나누기 아니죠. 그다음에 44393 나누기 148515 곱하기 100 이러면 이게 원가율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도 비율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이 상단에 재무제표 기준이 세 가지로 있어요. 연환산이라는 게 있고 연간이라는 게 있고 분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오른쪽에 써드렸는데 연한산이라고 하는 거는 TTM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12개월, 그러니까 4분기의 데이터를 합산한 금액을 연환산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연간은 말 그대로 연간 매년 발표하는 데이터, 분기는 매 분기마다 하는 데이터 이렇게 보는데 연환산 데이터를 왜 쓰냐면 연간은 1년에 한 번 누적이 돼야지 전체가 찍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또 늦은 편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음, 분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계절의 효과를 많이 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절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아닌 기업들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 여행 성수기, 비수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분기 곱하기 4를 하면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연환산이라는 개념을 쓰면 연간처럼 총 숫자를 보면서도 크게 왜곡되지 않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TTM 방식의 연환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같이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야후 파이낸스를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무료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야후 파이낸스를 많이 보는데 일단은 영어가 편하신 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금세 와닿긴 하겠지만 또 이게 편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또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글로 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계정 과목이 그냥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거를 잘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도 보면 2025년 1월 31일 기준, 여기가 이제 애뉴얼리 연간으로 돼 있고, 여기 음, TTM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연환산이고, 저희 회사의 연환선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 이게 TTM입니다. 그럼 이제 연간 데이터로 보면 여기 똑같죠? 130497. 음, 그 다음 원가 32639. 네. 97858.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영업이익 81453.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요런 수치들도 살짝 다른 경우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이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저희처럼 이 계정 과목 세부 항목을 이게 마이너스 하면 딱 합산 금액이 나온 형태가 아니라 약간 큰 금액 위주로 이렇게 좀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는 이미 분기 데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야후 파이낸스에는 아직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했는데 업데이트가 또 뒤늦게 이제 미국이니까 좀 시차가 뭐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봤는데 그렇죠. 제가 촬영하기 직전까지도 아직은 업데이트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면 저희는 훨씬 더 빨리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28일 날 실적 발표해서 미국에 이제 장 마감이 끝나고 밤이 되면 미국 시간 밤일 때 저희 한국에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걸 새벽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 돌아가서 아마 늦어도 오전에 9시, 10시 정도면 이 부분이 아마 업데이트가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시가 실적이 두 가지로 보통 이제 공시가 되는데요. 잠정 실적이라고 해서 8K라는 걸로 공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는 게 이제 10K 내지는 10Q로 공시하는데, Q는 이제 분기를 말하는 거고, K는 이제 연간을 말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으로 들어오는 일반 정식적으로 확정돼 있는 분기나 연간 보고서는 발표가 되면 다음날 다 업데이트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 잠정 실적은 나중에 실적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실적은 발표했지만 여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 가끔 어제 여기 실적 발표했는데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 거예요? 라고 그러면 저희는 잠정 실적은 여기에 재무제표에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잠정 실적이 이 모든 계정 과목들을 다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가 업데이트, 재무제표가 업데이트되는 기준은 10 기준,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기준이고, 어쨌든 발표가 되면 저희는 다음날 다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재무제표가 빠르게 업데이트 되니까 요걸 활용하셔가지고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화면 넘기시기 전에 제가 오늘 네. 방송하고 잠깐 연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 네.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 어닝 같이 분석하면서 제가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매출 총이익 마진이,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는 70%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이번 분기에는 60%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 TTM으로 봤을 때, 연 환산으로 봤을 때 매출 총이익이 104121이고요. 매출액이 148515니까 얼추 봐도 한 7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1년을 보면 70%가 맞는데 이번 분기에는 60%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10%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유가 중국에 수출하는 H20라는 칩이 있는데 이게 45억 달러 정도가 재고가 쌓여 있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팔 길이 없으니까 다 그냥 비용 처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45억 달러가 매출 원가로 더해지면서 매출 총이익 마진은 갑자기 10%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때 이 숫자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네. 보시려면 이제 연환산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분기를 음, 클릭하셔야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예. 나중에 제가 직접 사이트에서 분기론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아, 보여드리고, 예.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까지 보시려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는 저 내용이, 매출 원가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갑자기? 특별히 음, 이 회사가 매출 원가율이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애드가 있는 전자공시 원본을 열어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서 저기에 있는 매출 원가 부분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었잖아요. 코스트 오브 굿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긴 텍스트 중에서 우리가 저기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보면 컨트롤 F 파인드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를 찾을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창에다가 코스트 오브 굿 하면 거기만 해당되는 걸 쫙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과 함께 쫙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에 들어가면 아마 대표님이 설명해 놓은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손실들을 재고자산 평가 예를 들어서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고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음, 그 설명을 빼냈을 때는 이거 중국하고의 관계가 없었을 때는 여전히 마진이 괜찮았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제 사실 질적인 분석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거기까지 안 가도 대표님이 방송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형태로 찾아 들어가면 이제 예,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이 아니라 계속 본격적이었긴 한데 이제 매출액 하나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매출액 추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특징, 그 다음에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그 다음에 요 단계별로는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좋은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건데,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구성들을 좀 보여드리고, 실제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 회사는 성장기가 맞구나. 이제는 얘가 성장기가 끝나가고 성숙기로 가겠구나.
그럼 나는 이 기업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할 때 요 매출액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보면 좋은데요. 예. 첫 번째 이제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없거나 소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 기업들은 이제 보통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죠. 뭔가 이 회사가 어떤 기술 개발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디하고 제휴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파트너인데 파트너가 되게 뭐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되게 급변동하는 형태들이 바로 이제 도입기고요. 매출액이 없거나 소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하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난이도 참. 상. 그래서 미국 주식 초등학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손댈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 회사의 스토리와, 그러니까 경영진도 판단할 줄 알고, 이 회사가 메가 트렌드도 타서 어떻게 갈 건까지를 다 보고, 당연히 매출액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견뎌내가면서까지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투자해야지, 단순히 막 꿈만 가지고 쫓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도입기고, 여기에서 물론 잘 사면 주가가 막 10배, 20배, 100배까지도 오르지만 반대로 98% 하락해서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초등학생들이 손대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성장기에 있거나 성숙기에 있는 요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기에 가는 기업들은 요렇게 쭉 이렇게 성장이 요 도입기 다음에 이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가는데 여기 도입기에서 지나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매출액이 갑자기 성장률이 급증하는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음, 안 생기면 여전히 도입기예요. 그 회사가 5년이고 10년이 되고 연차하고 관계없이 성장기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급등하는 요런 구간에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음, 성장률의 기간들이 좀 꽤 오래 수년간 되는 요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초입기가 바로 성장기고 요때 주식들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이제 성장률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장률이 한 10% 초반, 10에서 12% 이런 정도, 뭐 좀 낮은 제조업들은 한 8%까지도 떨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12%이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성장기 때는 매출의 성장률이 막 30%에서 100% 사이를 막 움직이죠. 막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이제 음, 성장기가 끝나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성숙기에 진입하는데 우리가 요 성장기에 투자하는 주식들 우리가 성장주 투자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여기 성숙기에 투자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뭐 가치주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음, 성장기 투자가 바로 이제 성장주 투자자고. 여기는 약간 예, 벤처 투자나 엔젤 투자, 천사 같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잃어도 마음이 크게 쓰라리지 않는 분들만 손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엔젤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때 언제냐면 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해왔으니까 주가도 밸류에이션도 되게 높이 평가받으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예전에도 성장기 때 뭐 PSR이 10배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매출액이 뭐 늘면 요만큼 10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밸류에이션 했다가 크게 다치는 부분이 바로 성숙기로 넘어갈 때예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배수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요거는 예, 제가 밸류에이션에 다음에 언젠가 다룰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지표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성장기에서 성숙기라고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EPS도 여전히 10에서 뭐 한 20%, 25% 이렇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음, 여기 성숙기에도. 그러니까 EPS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에도 그만큼 갔었는데 라고 했다가는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런 형태로 좀 진입할 것 같은 기업들은 미리 조금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숙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성숙기를 지난 기업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쇠퇴기를 거쳐서 이제 매출액도 떨어지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음, 이런 기업들이 있죠. 제가 특정한 기업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반도체 업종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1등이었다가 지금 뭔가 해도 안 되고 뭔가 계속 끄집어 올리려고 했는데도 이게 매출액이 늘지 않는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 기업들은 그 전에 요로 성장기 성숙기를 거칠 때 R&D라든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들이 좀 이제 헐거웠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음 버전을 잘 준비하신 기업들은 이런 이제 재도약을 하는 단계에 또 들어가는데 그럼 제2의 성장기가 또 진입해서 다시 성장주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기업들은 성장주였다가 다시 가치주였다가 다시 성장주였다가 다시 가치주였다. 이 형태의 사이클을 계속 음, 도는 기업들이 가장 좋은 형태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기업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이제 한국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구글 이야기를 한번 예, 했었잖아요. 구글이 예. 사실은 성장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미 성장률이 음, 10% 전후에 이미 매출액이 12%, 10업, 11% 떨어졌고, 이 성숙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전략을 짜야 되는 기업인데, 과연 이제 이 회사가 뭐, 어떤 뭐 검색이나 이런 것들 광고가 끝나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새태기를 맞이해서 구글도 안 될 거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준비들을,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는 것들을 하면 재도약을 해서 성장이 빨라지는 형태로 갈 건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구글을 상당히 잘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날 또 대표님께서 또 같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는 구글은 성숙기에서 다시 그래도 중간 성장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은 갖춰가고 있는 대형 음, 성숙기에 속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샘플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메타도 마찬가지죠. 메타랑 구글, 뭐 아마존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이 지금 비슷한 사이클에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덕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PSR 그 밸류에이션 지표, 매출액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지표를 하고 저희 사이트에서 실제 그 손익계산서 열어서 분기랑 이런 것도 몇 개 보여드리고 네,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PSR은 매출액 기반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요. 여기 PS라는 게 프라이스랑 요 세일즈 요 앞자를 그냥 딴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나누기 세일즈 한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SR이라고 하는 거는 P를 S로 나눈 R 비율 레이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PSR이 뭐냐 그러면 P 그대로 똑같아요. P S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가 위고 S가 밑이고 그 다음에 비율 이렇게 외우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PSR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가 이제 가격이고 이게 이제 P가 되겠죠. 이제 시가총액이고 매출액이 이제 S인데 요거 두 개를 비교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P가 낮으면 낮을수록 PSR이 이제 낮아질 거잖아요. 낮을수록 저평가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그래서 PSR 지표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얼마를 받는 것보다는 과거에 그한 10년 이상의 PSR의 밴드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때의 성장률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같이 보는 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PSR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매출액 대비해서 이렇게 본다. 그럼 PSR을 왜 보냐? PER도 있고, PCR도 있고, 뭐 PDR도 있고, 뭐 PE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그 이유는 뭐냐면 매출액 말고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는 기업일 때 주로 많이 보는 지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가 어닝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기업들. 그러니까 S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앞단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매출이 없거나 소액,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도입기나 성장기 초입이 있는 기업들은 아직 이익이 안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는 결국은 캐시플로우 아니면 매출액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ER을 아직 전, 그다음에 뭐 또는 EV, EBITDA라는 걸 쓰기 전에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매출액 부분을 가지고 비교하는 형태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실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 두 개 기업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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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네, 5.5% 정도 오르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있죠.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 혹시 좀 보이시나요, 이게? 예, 예, 보입니다. 크게 할까요? 아, 좋습니다. 더 크게, 네. 최대 크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연환산 기준이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분기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분기로 누르면 이렇게 4월 27일 날 기준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쭉 발표되죠. 그래서 음,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매출액에서 요 매출 원가를 나눈 게 원가율일 거고 요거 두 개를 나눠 보면 이제 여기서는 대략 한 25% 정도가 이제 원가율이었을 거고 얘는 지금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거보다 훨씬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 원가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를 여기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높아졌게 여기는 아무리 뚜려봐도 없어요. 여기선 세부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 아니,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발표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기 기업도 발표하지 않는 거고 대신 요거를 아까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들어가셔가지고 기업들이 설명해 놓은 그런 주석글을 달아놓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건 어디서 찾으시냐? 제가 오늘 다 찾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디까지 띄울 수 있는지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공해 주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강력한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안 눌러보시더라고요. 저희가 트래픽을 이렇게 체킹해 보면 거의 안 눌러보세요. 그냥 음. 매매 타이밍만 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걸 보셔야지 진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세밀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SE 전자 공시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공시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링크들을 다 연결을 시켜드린 거거든요. 굳이 에드가에 가서 엔비디아 찾아서 8K나 뭐 10K 찾아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누르면 여기 쭉 다 들어오죠. 8K만 볼 수도 있고, 10K만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이렇게 파일링 된 게 이렇게 나오죠. 5월 음, 28일 날 여기 보면 10Q라고 나오죠. 음, 8K가 나오고. 8K는 이제 잠정 실적을 해서 리포트가 나왔고, 요거는 이제 기사 형태로 네, 음, 어닝스 릴리스가 됐다고 하는 거고, 요 8K는 발표하더라도 저희 쪽에 재무제표 업데이트가 안 돼요. 네, 근데 다행히 같은 날 5월 28일 날 10Q라고 해서 정식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식 보고서를 누르면 네, 뭐가 좀 복잡한 게 뭐 많이 나올 겁니다. 음. 머리 아픈데, 이때부터 이제, 복잡한데, 그렇지만,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이템 1에, 뭐, 이렇게, 네, 재무제표에서 캐시플로우라고 있고, 요게 이제 현금 흐름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주지분이가 자본이고, 요 재무상태표고, 네, 여기 인컴 있고, 여기, 네, 요렇게 이제,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 있잖아요. 그럼 예, 여기서 이제, 컨트롤 F를 눌러서 여기서 아까 이제 그런 코스트 오브 굿 음, 코스트 이런 걸 쳐서 이제 이렇게 쳐보는 거죠. 어디 쪽에서 얘를 원가들이 발생했는지를 이런 식으로 엔터를 탁탁탁탁 치면 여기 뭐 여기 나오네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조그맣게 써놨긴 한데 아, 2.3 빌리언에 대한 그 인벤토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막 써놨어요. 여기다 네, 그래서 깨알같이 써놨거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찾아서 나는 영어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그 뭐 GPT나 그래서 야 이거 좀 번역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해 줄 거예요. 예, 맞아요. 얘가 이것 때문에 원가가 높아졌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원본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네, 이 회사는, 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이익이 플러스가 있고 금융비용은 여기서 보면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음, 보면 21638에서 영업의 이익은 플러스고 더하고 금융비용은 원래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금융비용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만 좀 음, 설명드릴게요. 먼데이닷컴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재무제표에 들어가시면
네, 추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종목에 너무 민감해하지만 사례를 제일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연한산으로 그냥 볼까요? 그냥 보면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늘고 있고 음, 영업이익이 보면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예. 이렇게 마이너스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하죠. 마이너스. 근데 아래 내려갔더니 순이익은 또 계속 플러스예요. 어, 이제 요런 경우들을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서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아마 손익계산서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짧게만 설명드리면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얘는 순이익이 흑자야. 그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순이익인가? 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익 나고 그다음엔 다시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요 53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였어요. 음, 예, 금융 비용. 자, 금융 비용이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냥 앞에 마이너스가 없었거든요. 플러스였거든요. 얘는 지금 금융 비용이 앞에 마이너스가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5.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6천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는. 금융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음, 그 이자 수익이, 와, 1년에 6천만 달러를 벌어서 순이익이 5,300만 달러 중에 대다수를 그냥 이자 수익으로 커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이제 많은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 회사가 현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자 수익이 계속 나오겠구나로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이 잘 나오려고 하면 이 회사가 현금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현금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 회사가 저기 이자 수익이 내려고 하면 현금 자산이든 그 현금을 넣어놓은 투자 자산이 있어야 이게 이제 이익이 날 거잖아요. 이 돈을 어디다 갖고 있느냐는 제가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재무 상태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아래 내려보면 이 회사가 전체 자산이 보시면 음, 18억 달러, 음, 18억 달러의 전체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와, 15억 달러가 그냥 현금성, 거기다 대단하네요. 단기 투자, 요까지 두 개 합치면 한 16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자산 18억 달러 중에 16억 달러를 현금이거나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거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아까 위에 손익계산서에 요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돈을 어디다 쓰지 않는 한은 이자 수익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회사들은 더 좋아하겠죠. 낮아지는 것보다. 이자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예. 이 먼데이닷컴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투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 유형자산. 네, 요거. 유형자산이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비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그렇죠. 거의 잘 안 늘어요. 이게. 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특별한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형자산이 0이라는 얘기는 그 M&A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음, M&A를 해야 보통 여기 이제 무형자산의 이제 영업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돈 가지고 나중에 M&A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캐시가 상당히 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필요 없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자 수익이 계속 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금융 비용의 마이너스로 기록되고 요게 이제 순이익이 되게 많이 나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액이 지금은 보면 이제 얼마죠? 이제 10억 달러인데 그럼 예. 내년도에 예상 매출액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 내려보면 네, 올해가 12.2억 달러. 지금 연한산이 10억 달러였잖아요. 예. 12.2억 달러. 그 음, 다음이
15억 달러. 그럼 요 와우. 정도 올해 들어가면 아마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네. 그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데다 이자까지 붙으면 순이익의 개선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순이익은 원래 흑자였어요. 작년에도. 이익은 뭐냐면 그냥 이자로 예, 흑자를 낸 그러네요. 거고. 예. 여기서도 상당 부분은 이자로 내긴 낼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도 이제 붙어서 가는 게 되다 보니까 이 성장률 퍼센트가 찍히는 게 상당히 이제 높이 찍히는 거죠. 이게 다른 기업에 비하면. 그래서 음, 매출액 사이즈가 아직 큰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캐시플로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회사를 M&A 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뭔가 성장하는 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그런 좀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게 예. 본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인데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네, 그런 회사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저희가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조금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시고 아까처럼 뭐 원가율이 갑자기 올라갔으면 원본을 열어서 혹시라도 일시적인 건지. 아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일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죠. 또 계속 중국을 제재하면 또 발생하겠지만 이번에 다 털었고 이제 없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원가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재무 분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재무가 뭐 필요해요. 이게 뭐 향후 실적 보면 되고 모멘텀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조금 이제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뭐 그냥 근거가 없이 하진 않으니까 예. 그런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손익계산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아주 깔끔한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또 그 마침 엔비디아 어닝 결과랑 겹쳐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이제 H20 칩 때문에 45억 달러 그 재고 손실이 났는데 그걸 또 반영하는 수치가 딱 보이니까 더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재무제표 보면서 정말 그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명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새로운 부분을 찾아볼 텐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예, 오늘 또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제가 방송 초미에, 또 김민주 대표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15분 늦게 연결이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목요일에 조금 더 빨리 방송 진행하고 제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가오는 주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주 미국 주식 초등학교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주말 잘 고생하셨습니다. 보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